당사자 어려울 게 없어요. 아니, 뭐, 왁구만 잡으면 아주 쉬워져요. 아주 쉬워지는 부분이고. 자, 당사자의 자격, 그러고 나와요. 당사자의 자격. 그래서 우리 확정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당사자의 넓은 의미에서의 자격을 따져본다. 그래서요. 자, 거기 셋째 줄에요.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은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소송 요건인 동시에 소송행위 유효 요건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은 소송 요건이고, 그 다음에 변론 능력은 소송행위 유효 요건일 뿐이다. 그랬어요. 자, 당사자 능력하고 소송 능력은 소송 요건인 동시에,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소 자체도, 그러니까 소재기 과정에서부터 당사자 능력이 없었고 계속 변론 종결시까지 당사자 능력이 없었으면 무조건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소송 요건이라는 의미는. 그 다음에 소송행위 유효 요건이라는 의미는 만약에 소송행위를 소재기 할 때는 당사자 능력이나 소송 능력이 있었지만 만약에 중간에 당사자 능력이나 소송 능력이 없는데 뭔가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행위 무효라는 거예요. 소송행위 유효 요건이기 때문에. 물론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행위를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법이 절차 중단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절차 중단을. 자, 그래서 당사자 능력을 보시면은요. 첫째 줄의 의의에는요. 첫째 줄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밑에 줄에 소송상의 권리 능력이다. 그랬어요. 소송상의 권리 능력이고 밑에 줄에 당사자 능력은 권리 능력과 반드시 동일시할 수는 없고 그보다는 넓다. 왜 그렇게 했어요? 52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밑에 셋째 줄에요. 당사자 적격과 구별된다. 그냥 그것만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줄에 당사자 확정의 문제와도 다르다. 그것만 줄을 쳐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쵸? 뭐 여기 자세히 읽으실 필요 없잖아요. 구별 개념은 그냥 나중 되면 개념 다 이해되시고 나서 저절로 써지는 거니까요. 당사자 능력자는 자 우선 권리 능력자가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리고 그 안에 사단재단 다음에 3번에 미법상의 조합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서 거기에 대해서 즉 소송상 취급 따로 나오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소송상 취급이 따로 나오는 거고요. 그게 조합 밑에 나온다 그래서 조합으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능력 전반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소송상 조치들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책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권리 능력자 보시면은요, 출발은 어디서 해요? 51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자, 첫째 줄에 51조는 그랬고요. 밑에 줄에, 그래서 실질적 당사자 능력자 그랬어요. 51조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실질적 당사자 능력자 거기다 박스 쳐놓으시고요. 자연이네요. 첫째 줄에 자연인, 즉, 생존 동그라미 치시면은요, 하는 동안에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그랬고요. 밑에 거 무시하시면 되고요. 뭐 외국인 취해법권자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반가로 이해해 보시면은요. 민법에서도 우리 태아가 문제되듯이 우리 여기서도 태아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민법에서 권리 능력이니까 권리 능력 문제니까 여기서 당사자 능력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역시 민법에서도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렇죠?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지 않고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고 문제는 그런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는 그런 각각의 사안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법 규정이 있든 해석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든 간에 그것에서 정지 조건서를 취할 것인가 해제 조건서를 취할 것인가 그죠? 그 견해가 대립되듯이 비민사소송법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데 의미는 없겠죠.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요. 문제는 첫째 줄에서 넷째 줄까지가 문제예요. 자연인에 이르지 못한 거기 줄을 쭉 치시고요. 태아에만 동그라미 똥 쳐시고요. 자연인에 이르지 못한 태아는 원칙적으로 당사 능력이 없다. 그러나 민법은 태아에 대하여 불법 행위, 손배, 상속, 유증, 사인증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태아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겠느냐? 능력 인정된다면 어때요? 법정 대리인이 나서야겠죠? 엄마요, 그쵸? 엄마가 나서야 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에, 그 밑에 줄에요. 정지조건설,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어때요? 권리 능력 인정 안 되죠? 당사자 능력도 인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해제조건설, 거기 박스 치시고요. 정지조건설 박스, 해제조건설 박스. 그럼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인정되겠죠? 그죠? 사산되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그 줄 끝에요. 그때요. 태아가 당사자가 된다면, 그래서 지금 해제조건설 취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아가 당사자가 된다면 그 뭐가 법정 대리인이다 그랬고요. 태아가 소송 계속 중에 사산이 되면 당사자 능력 부존재로 소를 각하한다는 거죠. 왜냐면 변론 종결 전에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니까 소급하고요. 그래서 소 제기 시까지 소급하니까 그래서 소를 각하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판교로 사산의 경우에는 판결이 무효로 된다 그랬어요. 이제 후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죠.
자, 이건 판결의 무효 부분에서 다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아가 나오면 사망도 나와야죠. 자연인이 사망 동그라미요 하면 당사자 능력을 잃는다. 거기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도요,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나오듯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법인이 나오는 거예요. 법인임. 그래서 첫째 줄에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법인이면 둘째 줄에요. 모두 권리 능력자이므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그랬고요. 법인은 비록 해산 파산되어도 청산 파산의 목적 범위 내, 그렇죠? 청산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법인격이 유지된다. 그랬고요. 이건 민법 논리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청산 종결 등기가 되어 있어도 끝에요.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 민법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주 6번에 보시면은요, 청산 종결 등기가 종료된 법인일지라도 아직 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법인격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요 판례요. 여기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자, 122페이지에 넘어가시면요, 반가로 2번에도 거기 한 줄만 줄을 쳐주시면 돼요. 공법인인 국가, 지자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등도 민법상의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 그랬고요. 그 밑에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요. 법인의 기관인 학교장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그 지방조직 내부 부서에 불과한 지점, 분회 따위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거기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법인 사단이 나오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래서요. 자, 52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52조는 그래서 그 줄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거기다 줄을 쳐두시고요. 밑에 줄에 형식적 당사자 능력자다.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밑에는 쭉 안 읽으셔도 되고요. 밑에서 셋째 줄에요. 자, 소송법은 실체법과는 입장을 달리하여, 그렇죠? 입장 달리하는 거죠, 지금.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 하여도 대표자가 있어서 외부에 대해서 명확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랬어요. 대표자도 있고 조직도 있고요. 즉 단체성이 인정돼야 되죠. 그죠? 그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 거기다 박스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실체법과는 입장을 달리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 그거예요. 거기 박스 치시면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 이름으로 원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것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단하고 재단하고 조합하고 이제 딱딱딱딱 보는 거예요. 자, 사단은요. 여기서 사단이라 함은 그래서요. 동그라미 1, 일정한 목적하에, 일정한 목적하, 쭉 줄을 치시는데요. 거기 동그라미 1 하시고, 거기 일정한 목적하, 거기 박스를 치시라고요. 이루어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동그라미 2, 그 구성원에 가입할 때에 관계없이 존속하며, 구성원에 가입할 때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대내적으로 그 결합체의 의사결정 업무집행기관, 거기 박스 치시고요. 의사결정 업무집행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 대외적으로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 관리인, 거기다 박스 치십니다. 대표할 대표자 관리인, 그거에 정함이 있으면 된다. 즉 뭐예요? 일정한 목적, 의사결정 업무집행기관, 대표자 관리인, 그 다음에 가입할 때 상관없이 존속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특질 하에 그게 사단이 인정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얘들에서는요, 첫째 줄에 설립중회사,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사찰, 그 다음에 새로 책 들어간 부분이 재건축조합이죠? 재건축조합. 새로 들어갔죠? 거기 불교신도회 그게 빠지고 재건축조합 그게 들어갔어요.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종중. 그 정도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긍정해야 할 것이다 그랬고요. 거기 긍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자, 거기요. 줄을 치시면 법인 아닌 사단 자체가 당사자 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내부 기관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랬고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헌법에서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요. 밑에 작은 글씨요. 그 끝에요. 그 총유재산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그 총유재산이 침해된 경우에 그 다음 손해배상 거기요. 거기다 박스 치세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방해배제 청구 거기 박스를 치시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게 그럼 전반적으로 다 인정되느냐, 모든 소송관계에서 다 인정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게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하고 그 다음에 그 총유재산 침해 시에 손배, 부당이득 방해배제 청구 그 정도 등에만 당사자 능력이 한정될 뿐이다. 줄을 쭉 치시면 돼요. 그래서 사단의 구성원 각자가 갖는 권리에 관한 청구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뭐 민법상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 나오는데요. 자, 첫째 줄에요. 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으로 재산을 내놓은 출연자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며 관리 운영되는 것 그랬어요. 거기 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개념에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24페이지에 보시면은 반가로 1에 역시 52조 이렇게 나와요. 52조 그랬고요. 반가로 2번에요. 자,
거기 좀 주의를 하셔야죠. 판례는 거기 줄을 쭉 치세요. 네 줄을요. 학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각종학교 등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 그래서 학교의 당사자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요. 다 부인하죠? 뭐 판례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 부인해요. 그러므로 거기요.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자치단체,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각종학교는 설립자 등 각 운영주체를 당사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랬고요. 그 옆에서 쭉 묶으셔서요. 그러나 표시정정 가능하시고요. 그죠? 우리 어제 봤던 거요. 표시정정 가능하다 그랬어요. 학교에다가 제기했을 때 그 국가나 자치단체, 그 다음에 학교 법인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표시정정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페이지 116에 있었어요. 116페이지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별 얘기 없죠? 그러니까 민법 얘기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조합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첫째 줄부터 이제 셋째 줄까지가 문제 제기예요. 법인 아닌 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그죠? 단체성이 더 약해요. 그게 키워드죠.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 그랬고요. 그 줄 끝에 특히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을 때 그를 통해서 대외적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비법인 사단하고의 사실 구별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서 좀 문제가 된다 그런 거예요. 당사자 능력이 문제가 된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거기 자, 첫째 문단이요. 첫째 패러그래프가 그게 긍정설이고요. 자, 첫째 줄에 긍정설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논거에 첫째로 할 때 동그라미 치시고요. 네 줄 내려오시면 둘째로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 부정설은 그럴 때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맨 밑에 생각컨대,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생각컨대, 거기서부터 이제 검토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긍정설 논거를 보시면은요. 긍정설 취하시는 교수님들 계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둘째 줄에요. 조합재산을 기초로 하여 사회생활상 한 개의 단체로서 그 이름으로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요. 그 줄 끝부터요. 당사자 능력을 부인하면 밑에 줄에요.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며 그 다음 둘째 논거로요. 밑에 줄에요. 조합과 사단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것. 요게 만약에 이렇게 근거 제시형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 논거들을 풍부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줄에 소각하의 위험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과 사단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조합을 사단으로 혼동해갖고 만약에 소를 제기하면 소각하의 위험이 따른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설 논거는요. 첫 번째로 거기다 동그라미 1 하세요. 조합은 하는 데서부터 동그라미 1 하셔서 거기 첫째 줄에 조합원 간의 계약적 기속관계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둘째 줄에 단체적 조직 그랬고요. 그 밑에 바로요. 그 줄 끝에 실질이 없음. 단체적 조직에 실질이 없다. 계약적 기속관계에 불과하고 단체적 조직에 실질이 없다. 그게 첫 번째 논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도 동그라미 2 하시면은요. 밑에 줄에 보시면 합유관계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서 쭉 가시면 총유관계 이렇게 나오죠. 즉 재산관계 틀리게 규율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논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또 조합에 그럴 때 거기 동그라미 3 하시면은요. 밑에 줄에 조합 자체에 대한 판결로서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분할 책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논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시훈 선생님은 이제 부정을 하시겠죠. 부정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면서 부정을 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했던 당대선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둘째 줄에 이때의 복잡 불편은 점 1에 선정 당사자 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2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 신탁 거기 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 점 3에요.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률상 대리인 거기 줄을 치시고요. 밑에 줄에 따라서 부정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12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줄을 쭉 끄셔서 당대선임 이렇게 써놓으세요. 당대선임. 그러니까 당이 나왔고 지금 대중의 법률상 대리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이 안 나왔죠. 선이 안 나왔고 임의적 소송 담당이 선이 나왔죠. 점 1에 그 다음에 임의적 소송 담당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 빼고는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죠? 당대선임 그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이제 부정설을 따른다 다음에 우리 판례가 나오죠. 우리 판례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것에 당사자 능력을 부인하였다 그러면서 그 괄호 안에 원호 대상자 광주목공조와
부도회사의 채권자단,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답안지에 꼭 요 두 가지를 현출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거기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 판례, 그 원호대상자 광주목공조합하고 그 채권자단에 관한 판례가 있어요. 거기 하나만 있네요. 하나만. 원호대상자 광주목공조합, 그거 하나만 있네요. 자, 보시면은요, 두 개 다 있죠? 두 개 다 있네요. 자, 첫째 줄에요. 그 첫째 사건에요. 원호대상자 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렇게만 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건이요. 그 채권자단이요. 그 재판요지 2번을 보시면은요. 민사소송법 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도 1. 그러고서 그 번호는 제가 붙인 거예요. 줄친 것도 제가 줄친 거고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그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다 그랬고요. 그래서 세 번째,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은 비법인 사단의 실체가 없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을 부인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거고요. 어쨌든 요 조합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만약에 쓰시게 되면 요 판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개 이름을 정확히 대주세요. 채권자단하고, 그러니까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단하고, 그 다음에 원호대상자 광주목공조합하고 요걸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줄, 이제 큰 것이요. 밑에 줄에 보시면 조합이란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단인가 조합인가는 실질에 의해 판단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칭에 속지 말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법인 사단의 소송상 취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합에 이어서 나온다고 이걸 조합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첫째 줄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둘째 줄 끝에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 자체가 당사자, 또 박스 치시고요. 당사자가 되고요. 가 되며 그 대표자 관리인은 법정 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된다. 거기 줄을 쭉 치세요. 그 다음에 나아가 판결의 기판력, 형성력 거기 박스를 치시고요. 누구한테 미치겠어요? 당연히 단체에 미치겠죠. 당사자인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만 미치기 때문에 사단의 구성원 출연자 개인은 그 효력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고요. 그 다음 강제집행의 대상 거기도 박스를 치시면은요. 사단이나 재단의 고유재산뿐이다. 그래서 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당사자가 누군지, 판결의 기판력 누가 받는지, 그 다음에 강제집행 대상은 누군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 보시면은요. 그 전병서 교수님이 책에 이렇게 써놓으신 사례가 있어요. 자, 7페이지예요. 사례 7페이지에 조만한 거예요. 조만한 거. 그러니까 전병서 교수님은 아까 당사자 능력 긍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긍정하시는 취지에서 쓰신 거예요. 자, A회사가 경영분진에 빠졌으므로 주요 거래은행인 BCD 각 은행은 A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채권을 보존 해소하기 위해 새 은행단의 채권관리위원회 X를 결성하여 A사 내에 X의 사무를 설치하고 B사의 이사인 F를 대표자로 업무집행을 시켰다. 업무집행 조합원이 있는 거죠. 또 X는 A사가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여 그出資부로부터 일체의 경비를 지급한 잉여금을 BCD의 채권액에 따라서 배당하는 한편 A사의 경영에 요하는 자금은 X가 BCD와 연락 처달하기로 했다. X가 A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Y에 대해서 Y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채무자예요. 그냥 A의 채무자요. 소로서 청구한 경우에 적법한가? 그래서 X 뭐요? 채권관리위원회였어요. 채권단이죠. 채권단이요. 그 다음에 이 부적법하다면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이게 소송수행 방안쓰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뭐 간단하게 다뤘지만 이게 만약에 케이스로 나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50점도 넘어가죠. 거의 100점에 가까운 문제돼요. 자, X는 자 실체법상 법인격 없고요. 그래서 줄친 부분 보시면요. X가 52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가 내지는 X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 문제로 되는데 우선 X가 대외적으로 X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하나의 독립한 사회적 실제로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긍정설이에요. 긍정설. X의 이름으로 소송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또한 가장 적절한 분쟁 해결에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X의 소재기는 적법하다 그랬고요. 맨 끝에 보시면은요. 다만 판례는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X의 소재기는 부적법할 것이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소송수행 방안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불편은 그래가지고요. 그 번호는 이제 제가 단 거고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이므로 선정당사자를 선이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 담당 그랬고요. 임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업무집행조합원을 이 책 바뀌기 전에는 법령상대리인이라고 그랬었죠. 법전 바뀌기 전에는 법률상대리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물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변호사한테 전부 다 선임해버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능력 전반에 관해서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 능력 전반에 관해서, 자, 여기 책 정리를 좀 해야죠. 자, 양가로 1번은요, 126페이지 넘어가시면 두째 줄까지 묶으시면은요, 양가로 1에서 그 5줄을,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5줄을 쭉 묶으시면은, 양가로 1이 그게 소송 요건이에요. 양가로 1, 소송 요건, 옆에다 적으시고요. 양가로 1, 소송 요건.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은요, 양가로 2 시작되는 부분까지 쭉 묶으시면은요, 거기다가 양가로 2 하시고, 제소시부터 흠결, 발견, 이랬고요. 조그맣게 쓰세요. 그 밑에 쓸 거 있으니까요. 제소시부터 흠결, 발견,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를 묶으시면은요, 제소시부터 흠결, 발견,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는 쭉 묶으셔서 양가로 3 하시고, 소송 계속 중 흠결, 그랬고요. 거기 그게 주제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은 쭉 묶으셔서 양가로 4 하고, 본안전 항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도 쭉 묶으셔서요. 양가로 5, 간과 판결,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소송 요건을 우선 보시면은요, 소송 요건이라는 거요. 자, 첫째 줄에 소송 요건이다 그럴 때 소송 요건에 박스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 그랬어요.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자, 소송 요건에는 직권조사 사항도 있고 항변 사항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다 직권조사 사항이란 말이죠. 몇 가지만 빼고요. 그때 법관의 직권조사 사항이라는 거고요. 넘어가셔서요. 자, 둘째 줄에요. 당사자 능력의 유무에 대해 자백 동그라미 치시고요. 당사자 능력 유무에 대해 자백 동그라미 치시고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 안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 위로 자백에서 동그라미 친 데서 쭉 빼셔서요. 뭐라고 쓰시냐면 소송 요건 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쓰시고요. 소송 요건 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이렇게 쓰시고요. 괄호 열고 직권조사 사항의 조사 방식 이렇게 쓰세요. 나중에 나올 테지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지금 이 줄이 뭘 말하는 거냐면 당사자 능력 유무, 즉 소송 요건의 당사자 능력은 소송 요건이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자백이 있다. 그러면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백이 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백이 구속력이 인정이 되겠는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본안에 관해서는 자백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여금 채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거는 어쨌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권리근거 규정이. 소비대차라는 권리근거 규정을 갖는 건데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요건 사실, 즉 권리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인 내가 소비대차 계약을 저 사람과 체결했다는 사실을 주장을 해야 그래야 청구가 이유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거란 말이죠. 주장하고 입증을 하면.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걸 바로 이제 본안에 관한 사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소송 요건에 관한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본안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저쪽 상대방이 자백을 하면 우리 변론주의에 의해서 그거를 당연히 판결의 기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심증이 반대로서도 판결의 기초로 해야 되고 증거조사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증거조사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 심증도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자백의 구속력인데 문제는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 요건. 특히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요. 왜 직권조사 사항이 문제가 되느냐? 항변 사항의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가 어떤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피고가 항변 사항이라는 건 피고가 어떤 처분 권한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변하면 효과 발생하고 항변 안 하면 그냥 문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항변 사항이니까 항변 사항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주장 입증할 책임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직권조사 사항의 경우에는 그 의미 자체가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 삼아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경우에 과연 본안에 관한 사실들처럼 변론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의에 이렇게 소송자료라고 했을 때 사실자료나 증거자료에 대해서 수집 제출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게 변론주의고
그죠? 변론주의고 그것이 법원에게 있다는 게 그게 직권 탐지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자, 변론주의는 했었죠. 첫째 시간에. 주장하지 않은 사실, 주장한 사실 이렇게 했어요. 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사실 주장 책임하고 그 다음에 자백의 구속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거 제출 책임하고 증거 신청이요. 증거 신청 책임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직탐은 이거하고 거꾸로란 말이에요. 직권 탐지주의는 완전 거꾸로 가는 거죠. 사실의 주장 책임인데 사실의 직권 탐지고요. 그 다음에 자백의 구속력인데 자백의 구속력 배제고요. 그 다음에 증거 신청 책임인데 여기는 직권 증거 조사를 한단 말이죠. 직권 증거 조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소송 요건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 방식을 취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변론주의인가? 직탐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인가? 여기에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견해는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이해를 하시면 금방 나와요. 자, 한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견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견해,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견해 이렇게 있어요. 자, 한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견해를 우리 이시훈 선생님 취하시는 견해인데 이게 중간설이라고 부르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견해가 한정설이고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게 삼분설이에요. 근데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자, 한정설은 뭐냐면 본안에 관한 사실들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이나 항변 사실에 대해서 똑같이 가자는 거예요. 소송 자료의 수집 자출 책임에 대해서. 뭐냐면 결국은 변론주의라는 방식하고 직권 탐지주의라는 방식하고 이 두 가지 방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조사하는 데, 직권 조사 사항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게 사익적이고 어떤 게 공익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사익적이면 변론주의 방식에 의하고 공익적인 소송 요건이라면 직권 탐지주의 방식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간설은 뭐냐? 변론주의도 아니고 직권 탐지주의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직권 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권 조사 방식. 직권 조사상에 대해서 직권 조사 방식을 취하는 게 이게 이시훈 선생님 견해란 말이죠. 그게 중간설인데 이건 뭐냐면 변론주의에서 뭔가를 따오고 그 다음에 직권 탐지주의에서 뭔가를 따오는 거예요. 뭘 따오느냐? 우선은 소송 요건은 직권 조사 사항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변론주의 따라간단 말이에요. 변론주의 따라가서 이 사실의 주장 책임과 증거 신청 책임에 대해서는 변론주의에서 취해요. 즉 당사자가 그 소송 요건 사실에 직권 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 사실에 대해서 주장도 해야 되고 증거도 대라 하는 게 인정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자백만큼은 내가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직권 조사라는 방식이에요. 요 세 가지를 합친 게. 그래서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 사실 주장 책임이 인정되고요. 두 번째, 자백의 구속력은 배제되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증거 신청 책임도 인정이 되고요. 증거 제출 책임, 증거 신청.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거, 입증을 할 것도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변론주의에서 따온단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이순 선생님이 여기서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전제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고, 자, 한정설이나 삼분설에 의하면 이게 어떤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삼분설은 뭐겠어요? 세 개 다죠, 뭐. 그러니까 변론주의, 직권조사, 그 다음에 직권탐지. 소송 요건을 조사하는 방식에는 요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요 세 가지 방식 역시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는 요거에 의한다는 거예요. 사익적인가 공익적인가. 애매한 중간에 있다면 직권조사, 그 다음에 사익적이라면 변론주의 방식, 공익적이라면 직권탐지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해되시면 외워지시죠.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것만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자, 그래서 이시훈 선생님이 거기에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래놓고 우리 판례도 그렇게 간다 그랬죠?
우리 판례도 각주에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게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제소시부터 흠결을 발견한 경우 그건도요. 자 우선요 첫째 줄에 소재기 과정에서부터 당사자 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서 소를 각하 소각하에 박스를 치시고요. 자 처음부터 당사자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자 상대 제소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소 각하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안 된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거기 그러나 밑에 줄에요. 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자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죠? 물론 가능해요. 상속인으로. 그죠?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자, 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밑에 줄에요. 59조를 유추하여 그랬어요. 자, 59조도요.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 조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정명령, 교정명령 하고서 맨날 보정명령 얘기하는데 그거 근거법조문 찾으라 그러면 아무도 못 찾아요. 안 찾아보시는 조문이기 때문에. 그게 59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장각화 할 때도 그때도 교정명령이 나가지만 이제 소송요건에 대한 보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이 조문을 근거로 한다고요. 자,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명령해야 하며, 그죠? 그래서 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소송행위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행위능력, 그 다음에 법정대리권, 그 다음에 특별수권 문제, 그리고 이거를 97조에서 소송대리인에도 준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무권대리든 소송무능력이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쨌든 보정명령이 먼저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59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59조를 유추하여 자, 표시정정의 형태로 당사자 능력자로 보정,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을 명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앞에서 당사자 표시정정할 때 본 거죠? 학교에 대해서 소재기한 걸 학교 법인으로 표시정정 인정해준다는 그거예요, 지금. 당사자 능력 없는 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한 거는 그게 동그라미 1 소각합 판결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 여백에다가 제소시부터 흠결 발견 밑에다가 적으시면 동그라미 1 소각합 판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보정명령, 주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게 동그라미 3 계속중 취득이에요. 계속중 취득. 제소시부터 흠결되었으나 소송 계속 중에 취득한 경우 계속중 취득. 자, 그래서요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은요 거기 소송비용 얘기 나오는데 소송비용은 앞으로도 줄 안 쳐요, 여러분들. 소송비용은 아셔도 법조문 잘 돼 있고요. 법조문에 잘 돼 있거든요. 잘 돼 있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줄 쳐놔봤자 쓸 수도 없어요, 다음날. 그냥 나중에 구조만 아시면 되고요. 자, 밑에서 셋째 줄에요. 다만 소재기 당시에 당사자 능력이 없었으나 거기요 변론종 결시에 이를 취득,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자, 소재기 시에 민법상 조합이었으나 그 뒤에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는 각하할 것이 아니며 능력 취득자의 추인도 불필요하다 그랬어요. 추인도 불필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표시정정에 관련해서 우리 홍은영 선생님이 그 확장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걸 봤었어요. 그죠? 그건 당사자 변경이고 피고 경정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각주 2에 또 나오는 거예요. 각주 2에 보시면 그게 표시정정의 형태 거기에 각주가 달린 건데 260조, 261조에 의한 피고 경정의 방법으로 보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랬죠? 자, 동규정은 원고가 당사자 적격을 혼동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일성에 변경 규정이므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 경우에 유추 적용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홍명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앞에 우리가 봤지만 여기서는 이 파트에 가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이제 반론을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 경우에 유추 적용은 부적절하다 그랬는데 맞다. 그 유추 적용이다. 유추 적용 맞는데 선생님이 그 당사자 동일성 인정 안 되는데 동일성 되는 것처럼 유추하는 것보다 내가 그런 방식으로 유추하는 게 덜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책에다, 각주에다가요. 덜 무리다. 덜 무리한 유추다. 이렇게 항변을 하세요. 자, 어쨌든 그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거기, 하여튼 피고 경정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계속 중에 흠결된 경우, 즉, 소재기 시에는 있었으나, 소송 계속 중에 흠결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둘째 줄에요. 소송은 중단, 그랬어요. 중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되며, 승계인이 있으면, 밑에 줄에요. 소송 절차를 수계, 그랬어요. 수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학교와 학교법인 이런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망, 합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단 사유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자, 승계할 성질, 거기요, 줄 치시고, 밑에요, 아닌 때, 소송은 종료 동그라미 치시고요. 원래 중단 수계로 가지만, 그게 수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면, 일단 종료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일단이 아니라 종료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본안전항변은요,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에, 항변 동그라미 치시고요. 항변이 있어 다툼, 그랬는데요. 자, 밑에 줄에요. 조사 결과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없으면 당연히 소각과 판결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중간 판결, 종급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당사자 무능력자라 하여도 거기요, 박스를 치세요. 당사자 능력을 다투어서 상소를 제기하는 한도. 즉 학교가 지금 1심에서 당사자로 돼 있는데 학교가 누군가가 나왔겠죠. 교장이 나왔든 누가 나왔든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나 당사자 능력이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만약에 1심에서 이제 아이고 당사자 능력 없네요. 소각화 판결 나갑니다. 그리고 소각 판결 내렸는데 나 당사자 능력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당사자 능력을 다투면서 올라가는 한도. 그때에서는 당사자 능력 없다고 그거 상소 자체를 각하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다투어 상소를 제기하는 한도 내에서는 능력자로 취급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능력자가 상소를 제기했을 때 부적법한 상소라 하여 상소 각하 거기 박스 치시고요. 를 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증명 책임 그랬어요. 누구요? 원고요. 소송 요건이니까요.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이니까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요 얘기 안 했었죠. 자, 입증 책임은요, 우리가 이제 법률요건 분류설이 통설 판례잖아요. 그럼 법률요건 분류설은 왜 법률요건 분류설이냐? 우리가 본안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본안에 관한 얘기를, 그러니까 원고는 뭘 주장하느냐면, 어떤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주장한단 말이죠. 이걸 권리 근거 규정이라고 그러는, 요거에 규정되어 있는 걸 권리 근거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청구권 규범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근거 규범이요. 근데 그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주장을 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 요건에 맞으면, 충족이 되면은요. 그리고 피고는 어때요? 피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항변 규정이 있단 말이죠. 항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계 항변을 한다 그러면 상계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상계 요건이라든가. 그럼 거기에 맞는 사실들을 내가 주장을 하면 그게 그리고 상계 요건에 딱 포섭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법률 효과는 그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뭐예요? 상계 의사 표시하면 그 반대 채권과 그 다음에 소구 채권이 전부 다 소멸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률 효과 아니에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 원고든 피고든 간에 어떤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요건, 쟤는 저 법률 규정, 나는 이 법률 규정. 이렇게 주장하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소송이라는 게. 그랬을 때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 하는 게 그게 법률 요건 분류설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을 분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원고에게 유리한 요건, 이거는 피고에게 유리한 요건 이렇게요. 그게 법률 요건 분류설이고요. 그래서 법률 요건 분류설인데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자,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에 있어서는 누가 유리해요? 그게 있으면 그 요건 사실이 있으면요. 원고에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고 항변사항인 소송 요건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피고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입증 책임. 그리고 주장 책임은 입증 책임을 따라간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그게 분리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나중에 세 가지 경우가 나오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은 주장 책임을 따라가요. 주장 책임이 입증 책임을 따라가요. 그래서 주장 입증 책임을 지고요. 그래서 거기 당사자 능력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랬고요.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간과 판결이요. 간과 판결은 항상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확정 전, 확정 후. 어떤 때는 판결 전까지도 나오는데 보통은 확정 전, 확정 후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확정 전에 상소 이유가 되겠는가라는 거고 확정 후에 재심 사유 내지는 무효가 되겠는가라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확정 전이면요. 둘째 줄에 자, 첫째 줄에 문제는 그거예요. 당사자 능력이 없어서 소각과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했다. 즉 학교가 당사자로 돼 있는데 그냥 판결 내려버렸어요. 갑이라는 놈이 뭐 경문고등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그 경문고등학교에 대한 소를 그대로 인용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뭐 6천만 원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런 판결이 났을 때 우선 확정전이면 상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확정전 상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취소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줄에 확정된 경우 거기 또 동그라미 치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학교에 대해서 판결이 났어요. 학교에 대해서. 어떤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학교라는 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걸 유효하다고 봐요? 아니면 이걸 무효라고 볼까요? 왜냐하면 원래는 법인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법인한테. 사립학교라면, 경문고등학교라면 어떤 그 재단에 대해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학교 재단에 대해서. 그러면 유효라고 봐요? 무효라고 봐요? 아니면은 재심 사유로 볼까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해요. 근데 우리 언뜻 생각하면 무효로 갈 것 같죠? 무효로 갈 것 같고, 특히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무효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여기서 세 가지 견해 대립이 나오는 거예요. 견해 대립이.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다 주장하시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요. 자, 확정 후에 첫째 줄에요. 첫째 줄에 이제 무효설 이렇게 나와요. 무효설. 그랬고 호문혁 교수님이 무효설이라 그랬어요. 무효설이 없지 않으나 무효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점 2에는요. 재심설 나와요. 셋째 줄에. 재심설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유효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점 2 앞에서 슬래시를 딱딱 그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줄 올라오셔서 이 경우는 그 앞에서 슬래시를 딱딱 그시면은요. 이제 무효설, 재심설, 유효설 이렇게 있고 무효설이 이제 우리 호문혁 교수님, 그 다음에 재심설이 정동윤 교수님, 그 다음에 유효설이 이제 우리 다수설이에요. 김 교수님, 강 교수님, 전 교수님, 이 교수님 이랬단 말이죠. 자, 요게 문제되는 경우는요. 자, 비실제인이거나 거기요. 당사자가 비실제인이거나 사망자인 경우 이외에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이외에요. 지금 학교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요때는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비실제인이라면 당연 무효란 말이죠. 그리고 사망자를 상대로 해서 강간 판결했으면 그것도 우리가 본 것처럼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자, 그런 경우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부존재의 경우와 달라서 판결을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무효설이 있는데 무효설이 우리 책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걸 보충을 하세요. 내용을. 자, 17페이지에요. 판례는 실종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소리가 송달된 끝에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실종 선고 확정 후에 실종자의 소송수개인으로서 그 확정 판결에 추한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달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실종자에 대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판례같이 추한 상소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요. 이러한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을 한 것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해도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얘기한 집행은 불가능하다. 결국 있으나마나인 확정 판결을 가진 셈이 된다. 이러한 판결은 효력이 없다라고 차라리 하는 게 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 재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으나
이 재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당사자를 고치기 위한 학교에서 학교 범인으로 고치기 위한 재심 청구에 불과한데 이러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이론상 무리다. 차라리 무효로 보자. 이렇게 가는 게 호문혁 선생님 견해예요. 그럼 우리 이시훈 선생님은 유효서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학교에 대해서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효하다는 게 지금 학교에 대해서 집행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재심설부터 보세요. 재심설은요, 거기서 줄을 쭉 치시면 돼요. 무효로 볼 것이, 거기 첫째 줄에요. 비실제인이거나 사망자인 경우 이외에 거기 박스를 치셔야 돼요. 박스 쳐놓으시고요. 그 이외에 지금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둘째 줄에요. 재심설은 유효로 볼 것이되, 소송 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를 유추하여 재심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게 재심설의 내용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적법하게, 소송 능력에 흠이 있으면 법정대리인 개입해야죠. 법정대리인 개입해야 되는데 법정대리인 개입 안 했으면 그거는 절차 보장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로 했으면 학교 법인이 원래 등장을 해서 그게 절차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았으니까 요거는 대리권 흠결에 준해서 3호에 의해서 재심사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호 써놓으세요. 거기서 쭉 빼셔서 3호 써놓으시고요. 아니면 대리권 흠결에 준한다. 그 얘기를 써놓으시고요. 그것에 준해서 재심을 인정하자는 게 그게 재심설인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밑에 줄에요. 재심사유로 규정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밑에 줄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나 전혀 무관계한 자에 의한 소송 수행하고는 다르다. 요게 놓은 거예요. 비판에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유효설에 또 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요. 사회생활 단위로서의 당의 조직체에 이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지금 거기 괄호 안에 위에 행정청 학교 민법상 조합 이 경우가 당사자가 된 경우를 생각할 것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인데 학교가 지금 당사자가 됐는데 이시우 선생님은 사회생활 단위로서의 당의 조직체 즉 학교 자체에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유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호문혁 선생님이 가만 안 계신 거죠. 그런 건 이제 눈 감고도 못 보시는 분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무효설, 재심설, 유효설을 체크를 해두시고요. 시험에 낼 거예요 내일.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조합 얘기하고 민법 얘기 빼놓고는 결국 조합 얘기고 조합 얘기 빼놓고는 지금 여기서 당사자 능력 흠결의 경우에 그 소송상 조치들 쭉, 그죠? 소송 요건이다, 직조사항이다, 재수시부터 흠결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라, 소각화해라, 그 다음 보정명령 그 전에 가능하다, 계속중 취득하면 변론 종료 시점에서 취득했으면 그 흠결은 치유된다, 그 다음에 소송 계속중 흠결하면 중단수계 문제다, 그 다음에 본안전항변하면 다툼이 있으면 그러면은 조사를 해라, 조사를 해서 있으면 그냥 속행하면 되고, 없으면 속행하되 중간 판결이나 종국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하면 되고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소각화 나가고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 하지만 다투어서 올라가는 한도 내에서는 인정이 된다 그랬고요. 그게 특이한 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요건에 대해서 쭉 똑같은 얘기 항상 반복하는 논리 속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소송 능력에 가도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가 판결했을 때는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후에 무효설, 재심설, 유효설.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라고 보는 견해, 그 다음에 취소사유라고 보는 경우에, 무효사유라고 보는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어려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을 보시면은요. 당사자 적격도요.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자 우선 개념부터 한번 보세요. 개념부터 보고 개관을 하죠. 자. 첫 번째 두 줄에 나오는 게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는 마지막 나머지 부분이 취지고,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구별이에요. 구별 개념들 나오는 건데, 자, 첫 번째 개념은요. 당사자 적격이라 함은, 그리고 특정의 소송 사건,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당사자 능력하고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당사자로서,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소송을 수행,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하고, 본안 판결,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받기에 적합한 자격. 그래서 적격이에요. 적합한 자격. 그래서요. 적격.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19세기에는 실제법상 당사자 개념을 취했단 말이죠. 실질적 당사자 개념을 취해서 그 사람이 진짜 권리 의무자여야 당사자 적격이 인정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도 사실은 개념이 없었던 시대예요. 본안 문제만 있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나 이런 것들은 권리보호 청구권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다 등장한 소의 이익도, 권리보호 이익도 그렇고 당사자 적격도 그러면서 등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현대에서는 어쨌든 다 형식적 당사자 개념을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누가 정당한 당사자인가 했을 때 그거는 원칙적으로 주장 자체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주장 자체로 내가 권리자라고 제가 의무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체로서 저 사람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게 그게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 예외를 말씀을 하시긴 해요, 뒤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원칙은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 당사자 개념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게 당사자 적격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지는요, 두 줄 내려가시면 끝에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 그랬어요.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당한 당사자 아니면 무의미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지 권리도 아니고 지는 아무런 자격도 없으면서 담당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으면서 남의 권리 갖고 지금 소를 제기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 대한 불법행위 차 사고가 나가지고 불법행위에서 손배청구권이 있는데 병이라는 놈이 떡하니 가가지고 을한테 소를 제기한단 말이죠. 너 갑한테 대한 손해배상을 빨리 지급해라 이렇게요. 그러면 그런 게 바로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민중소송을 막는 장치. 똑같은 의미죠? 민중소송을 막는 장치. 그게 취지예요.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하며 권한의 면에서 그걸 파악하면 소송 수행권이다. 거기 박스 치시고요. 소송 수행권. 자,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바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거고요. 그런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도식적으로 아주 폭력적이고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은 소송 수행권이고 소송 수행권은 당사자 적격의 문제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실체법상 당사자 개념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편해지는 거예요.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은 당사자 적격이고, 그러니까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있으면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당사자 적격이 있으면 소송수행권이 있다. 이렇게요. 내지는 거꾸로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있으면 소송수행권이 있고, 소송수행권이 있으면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요. 자, 구별은요. 셋째 줄에 당사자 확정의 문제하고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당사자 능력이나 소송 능력 그거하고 구별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줄 끝에요. 민법상의 관리처분권의 대응 그랬어요. 민법상의 관리처분권의 대응.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사자 능력하고 소송 능력이 민법상 권리 능력하고 행위 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그렇다면 당사자 적격은 민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랬고 관리처분권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민법상에서 맨날 행위를 보시면은 보전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관리처분행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처분권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행위, 권한, 처분할 수 있는 권한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왁구를 잡고 나면 아주 볼 게 없는 부분이에요. 볼 게 없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당사자 적격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기 권리관계를 주장하면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란 말이죠. 남의 권리관계를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권리관계, 내 권리 의무관계를 갖고 들어오는 게 그게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관계.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자, 요것도 이제 우리 소는 이행해소가 있고 확인해소가 있고 형성해소가 있단 말이죠. 자, 이행해소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주장 자체로 원칙적으로 판단을 해요. 주장 자체로 당사자 적격 유무를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소의 경우에는요. 뭐라 그러냐면
확인의 이익을 보유한 자 그래요.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거기에 대리 저촉되는 이익을 가진 자 여기에 피고 적격을 갖는다. 그래서 원고 적격은 어쨌든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형성해소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보통 다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법에서 주청결의 취소, 주청결의 무효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뭐 설립무효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다 뭐 주주, 감사, 이사 이런 식으로 원고 적격이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피고 적격은 누구한테 있어요? 회사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성해소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규정이 돼 있어요. 보통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실체법 규정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공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귀속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우리 한번 볼까요? 민법이요. 260조를 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나중에 이제 공유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아주 편해지는 거예요. 자, 509페이지에요. 민법 조문을 보시면은요. 263조에 보시면은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그랬어요. 자, 공유자는요, 그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지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 처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4조에 보면은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즉, 공유물, 이번 지분이 아니라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에 대해서 처분하려면, 처분행위를 하려면, 그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전원이 함께 관리처분권을 같이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규정에 의해서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 해당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5조는 보시면은요, 관리 보존이 나오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자,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혼자서 해도 된단 말이죠. 공유물에 대해서요. 보존행위를.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소송은 그냥 단독으로 해도 되고 같이 하더라도 통상공동소송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 우리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본론 얘기가 없지만 법 규정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분 과반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관리행위는. 근데 이제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자, 요 규정들이 바로 우리가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라는 개념이 바로 요런 규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규정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수행권이 즉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는 것인 이 소송 수행, 요것도 같이 소송 수행권도 공동으로 귀속하는 경우, 요거를 바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때는 한 명이라도 누락하면 부적법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당사자 적격이요. 즉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이 모두 같이 함께 되어야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소송수행권이 공동귀속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특이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소송 담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 다른 사람 대신 그 사람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담당한다. 그래서 소송 담당인 거예요. 자, 이 소송 담당도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이게 법에 정해진 법 규정에 의해서 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정 소송 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당사자의 순수한 의사에 의한 임의적 소송 담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쨌든 뭐냐면 남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리가 실체법이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권이 인정이 되고, 즉 관리처분권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든지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수여가 됐든지 간에 관리처분권이 남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나에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송수행권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당사자 적격을 남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게 이게 소송 담당이란 말이죠. 소송 담당에는 법에 의해서 갖는 경우하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갖는 경우인데, 자, 법정 소송 담당인 경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담당자를 위한 소송 담당이 있고, 요렇게 구분하시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담당자를 위한 소송 담당이 있고요. 법정 소송 담당이요. 자, 담당자를 위한 소송 담당에 이제 그 피담당자, 원래의 관리처분권자, 원래의 권리를 갖는 자와 함께 그럼 관리처분권을 같이 갖는 경우인지, 아니면 걔는 아예 없어지고 나만 갖게 되는 경우인지, 요거에 따라서 함께형 내지는 병행형과 나만 갖는 경우인 가름형이 있다는 거죠. 즉 함께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도 관리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소송수행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에게도 당사자 적격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적격이 유지되는 거예요. 피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때요? 적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적격 상실형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외우실 때는요, 저번에 강의 들으신 분은 두 문자를 바꾸세요. 아무리 너무 안 좋아가지고 두 문자를 바꿨어요. 공대미 대질 이랬었는데 너무 안 좋아가지고 미 때문에요. 미가 잘 안 외워져서요. 미등공주 대질. 미등공주를 대질한다. 그래서 미등공주 대질이고요. 대질은 원래 함께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형이고요. 그 다음에 가름형은요, 주파유미정 이렇게요. 주파유미정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미등은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그 매도인을 대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매도인의 관리처분권을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좀 이따 봐요. 좀 이따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유자들 중에 보존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보존행위를 하는 사람과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가 소송 담당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표 소송을 하고 있는 주주예요. 주주가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송 담당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채권자 대의 소송이에요. 채권자 대의 소송의 경우에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을 대신 행사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채권 질권자죠. 채권 질권자요. 채권 질권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추심 위임배서가 아니라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추심 명령.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추심 명령 받은 채권자. 그 다음에 요거는 파상관제인. 그 다음에 요거는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인. 그 다음에 요거는요, 미군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예요. 미군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 저번에 우리가 국제재판관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미군이 공무상 불법 행위를 하면 그 경우에는 재판권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재판권 없고 소파에 의해서 재판권 없기 때문에 그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다고 그랬고, 그때 미군을 위해서 대신 나서는 우리나라. 그게 소송 담당이란 말이죠. 소송 담당이고, 걔들은 그러니까 미군, 공무상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미국 측은 당사 적격이 없는 거예요. 적격이 없고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리회사 관리인이요. 회사 정리인, 정리회사 관리인 이런 식으로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 피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 담당을 다른 말로 직무상 당사자라 그래요. 직무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실체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요 직무상 당사자는 뭐냐면 법의 규정을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그게 직무 때문에 갖게 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자기 직무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사소송에서 이제 검사가 피고로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요.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상법에 나오는 건데 해상법이에요. 선장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적 소송 담당은 우리가 어제 봤었는데요. 명문이 있는 경우가 뭐였죠? 추하고 자하고 선이 있었고요. 아까 본 거죠, 아까. 그 다음에 명문이 없는 경우가
이거 다시 안 쓸게요. 원칙하고 예외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외 요건들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거 변호사 대리 원칙 그 소송 신탁 금지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나오는 그 요건들이요. 그걸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 판례가 조합해서 그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명백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책을 보시면은요. 예. 그 당사자 자격을 갖는 자, 정당한 당사자,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이행해서, 확인해서, 형성해서, 고유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둘째 줄에요. 자신의 권리 관계에 관한 소송에서는 그 권리 관계의 주체인자, 권리자, 의무자가 대표적 이해관계인, 그랬어요. 이렇게 쓰는 게 실제법적 당사자 개념에 이렇게 쓰면. 근데, 구별 안 하고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원래 뭐예요? 그 권리관계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원래는. 네, 자, 권리관계 주체인자가 대표적 이해관계인으로 정당한 당사자가 되는 게 보통이다 그랬고요. 자, 1번에 이행해소 거기서 나와요. 첫째 줄에 자기에게 이행 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 그랬어요. 주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게 원고 적격 있고요. 그로부터 이행 의무자로 주장 그랬어요.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 갖는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행 의무자로.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저 사람한테 나 권리 있습니다. 내 권리 실현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원고 적격자고 저 사람이 바로 피고 적격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권리자든 의무자든 저 사람이 진짜로 의무가 있든 없든 내가 나한테 진짜 그런 권리가 있든 없든 그거는 본안 문제고 그렇게 주장만으로 원고 적격 인정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셋째 줄에요. 주장 자체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은요.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 그랬어요. 판가름. 거기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주장 자체로 판가름 나고 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을 갖기 위해서는 밑에요. 실제로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이행 청구권자나 의무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무슨 얘기요? 당사자 적격하고 본안 적격하고 가리자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본안 적격이라고 불러요. 본안 적격이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법상 권리 의무자인가? 그게 본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본안 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에 원고가 실제 이행 청구권자이며 피고가 이행 의무자인가는 거기요. 본안 심리에서 가릴 문제. 그걸 박스 치시고요. 그 괄호 안에 본안 적격 이렇게 돼 있죠. 문제로서 밑에 줄에 그래서 의무자 아님이 판명되면 청구기각 판결 밑에 줄에 소각화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뭐가요? 본안 적격이 인정 안 되면요. 그때는 당사자 적격 문제가 아니고 본안 적격 문제이기 때문에 청구 기각이냐 청구 인용이냐 문제로 가는 거지. 그때는 그게 소송요건 문제, 당사자 적격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내가 권리차인가 의무차인가는 본안에 들어가서 따질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본안 적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청구에 대한 답변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 각주를 보시면은요, 거기 좀 주의하실 게 나와요. 판례에서는 실제 권리자나 의무자가 아닌 자가 원피고가 된 경우에 당사자 적격의 문제와 본안 적격을 혼동하는 예가 많다. 밑에 줄에요. 특히 등기 의무자가 아닌 자,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등기 말소 청구는 청구 기각을 해야겠죠. 등기 의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소 등기 의무 없고 그러면은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이 있다 이랬는데 끝에 이거는 피고 본안 적격을 그르친 경우라 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특히 요 등기 말소 청구에서 이렇게 봐요. 등기 말소 청구에서요. 그 다음에 그걸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에 확인해소에서는요. 확인해소에서는 그 청구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거기 박스를 치시고요. 그게 원고 적격자로 되며 원고의 이익과 거기요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가진 자 그걸 박스 치시면 그게 피고 적격자라는 거고요. 자, 거기서 세 줄 내려오시면 확인해소의 당사자 적격은 확인의 이익에 의하여 각 사건마다 개별적 판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별적 판정.
왜냐하면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니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판정할 문제라는 거고, 거기 작은 글씨는 5줄만 줄을 치시면 돼요. 판례는 단체의 내부 분쟁의 일종인 단체의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 예를 들어 주총 결의 같은 거죠. 그런 무효부존재 확인에서 피고를 단체로 하지 않고 회사를 단체로 하지 않고 문제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 개인, 즉 대표이사를 피고로 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총 결의 무효 확인하고 뭐 이사의 결의 무효 확인하면서 이사 자격하고 대표이사 자격을 날려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하지 않으면 비록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못하여 단체가 그 판결은 자기네와 무관계함을 내세울 수 있어서 법적 불안 제거에 도움이 안 된다.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법적 불안 제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페이지 194 확인의 이익 이렇게 써놓으세요. 페이지 194 확인의. 그리고 밑에는 무시를 하시고요. 자, 형성에서는요. 첫째 줄에 형성에서는 법규 자체에서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원고 적격자나 피고 적격자를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 줄에 주총결의 취소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게 예라는 거고요. 밑에 줄에요.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법규 자체에서 정해놓고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판결의 대세요.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가 발생함에 비추어. 그죠? 형성해소라는 거는 법률관계 자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소잖아요. 그 형성 판결이 나면은요. 인용 판결이 나면.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세요를 갖는단 말이에요. 모든 일반 제3자들이 그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존중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판결의 대세효가 발생함에 비추어 당해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한 이해관계, 그걸 박스 치시고요. 를 갖고 있고 충실한 소송 수행을 기대, 거기를 박스 치시면요. 그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해서 당사자 적격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법규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원고 적격자 한정 안 시켜놨을 때요. 자, 그 다음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요. 두 줄이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의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의로 부적법하게 된다 그랬고요. 두 줄 내려오시면 끝에요.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1심 변론정 결시까지 빠뜨린 당사자를 그랬어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할 길이 열려 부적법을 고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68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예요. 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안 된다라는 게 우리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만 해당된다는 거고요. 자, 이 얘기는 아까 좀 전에 들린 말씀처럼 실제법적인 관리처분권이 공동귀속하기 때문에, 즉 공동행사를 요하기 때문에 역시 소송수행권도 공동귀속하고, 따라서 그게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 된다라는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소송 담당이 나오죠. 쉴 때 됐죠.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간 감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네, 제3자 소송 담당은요. 자, 권리관계 주체 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갖는 경우라는 거예요. 첫째 줄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괄호 안에 관리처분권은 소송수행권인데 그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랬단 말이죠. 이 경우를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요. 다른 사람의 권리 관계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아니요. 130페이지 첫째 줄이요. 다른 사람의 권리 관계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줄에 자기 이름으로 소송 수행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밑에 줄에 대리인 관계는 아니다.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자기 이름으로 소송 수행을 하기 때문에 대리인 관계는 아니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법정 소송 담당에서요. 자, 둘째 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랬죠.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소송 수행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갖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A에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 수행권을 갖게 된 때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담당자를 위한 소송 담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1번에가 함께형, 병행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옆에다가 미등공주 대질 미등공주 대질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방가로 2번 옆에는 추파유 미정을 써놓으세요. 자, 미등공주 대질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채권자 동그라미요. 대위 소송을 하는 채권자, 그 다음에 회사 대표 소송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채권질의 동그라미요. 권자, 그 다음에 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각주를 보시면은요, 각주 3번에요. 각주 3번을 보시면 판례는 미 그랬어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아직 등기 없으니까 소유권자 아니죠. 소유권자 아닌데 소유권자가 되지 못하여도 그 점거 중의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다. 그래서 대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 철거 소송에 있어서 피고 적격을 인정했다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 소유자에게 원래 건물 철거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되는 사람에게 소를 제기하면은 그거는 어때요? 피고 적격이 원래 인정이 안 되겠죠. 원래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뭐예요? 그 소유권자가 팔아 넘겼어요. 팔아 넘겼고 아직 등기는 안 해줬으니까 소유권은 없죠. 매수인이 소유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상은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직 그 매도인이 원래는 피고가 돼야 되는데 매수인이 피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피고 적격을 소송 담당으로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요. 즉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송 담당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등이고요. 그게 미등이고 자, 그 예의다 그랬어요. 셋째 줄에 그 예의다.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그럴 때 이때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주체인 사람은 그리고요. 뭘 할 수 있느냐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독립당사자 참가 등 그랬어요.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밑에 줄에 소송 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218조 사망을 한번 봐보세요. 218조 사망을 보시면은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그래 놓고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피담당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기판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당사자는 원래 누구예요, 지금? 담당자가 당사자란 말이에요. 담당자가. 근데 피담당자는 아니란 말이죠, 당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미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인정 218조 사망 규정이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가름형서부터 이 밑에까지, 즉, 임의적 소송 담당까지 여기에 218조 사망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문제가 없어요. 피담당자에게 기판력이 작용한다는 점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문제고 특히 대의소송이 문제인 거예요. 즉 채권자 대의소송을 해서 받은 판결이 채무자에게 그대로 기판력을 미치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 기판력이 그대로 그에게도 작용하겠는가라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요. 이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주체인 사람은 그랬는데 자, 요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어느 범위에서는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시훈 선생님 같으면 이 공유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를 반사효가 미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모순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모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판력이 정확히 인정되는 부분은 이미 밑으로거든요. 가름형, 직무상당사자, 임의적 소송 담당. 이건 확실히 기판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는 기판력이 확실히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인 거죠. 요건데 이제 요거는 이시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반사효를 미친다 그러는 거예요.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반사효를 미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 경우에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 즉 여기서의 매도인, 그 다음에 여기서의 다른 공유자, 여기서의 다른 주주, 여기서의 채무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채무자요. 질권자니까요. 채권 질권자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 채무자요. 그러니까 채권 질권자는 채권을 지금 질권 입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재산 채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의소송처럼 똑같은 구조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채무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면 채권자가 대의소송을 하고 있는데 원래 권리관계의 주체인 채무자가 만약에 여기로 들어온다면, 이 소송에 들어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절차 보장을 시켜주겠는가 하는 게 지금 여기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당사자 적격을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소송고지, 그 얘기도 나오죠. 거기도 박스를 치시고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고지. 이런 방식으로 가능한데, 절차 보장을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채권자 대의 소송을 다른 문제는 몰라도 다른 문제는 뒤에 가서 이제 차근차근 다 나와요. 중복재소니, 재소금지니, 기판력이니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공동소송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참가하는 데서도 역시 나오고요. 다 문제가 되는데 그건 나올 때마다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가장 출발점이 이 채권자 대의 소송의 법적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채권자 대의 소송의 성질과 피보전 채권의 법적 성격. 민법 404조. 자, 그게 우리 각주 1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각주 1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각주 1에. 자, 그래서 우선요, 이게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위 요건의 성질과 피보전 채권의 성격.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 부존재.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의 존재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여기서는 요까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법정소송 담당을 보고 있고 그 중에 함께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보신 것처럼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한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민법에서도 그렇고 민사소송법에서도 그렇고 대신 행사, 즉 소송 담당이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견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법정소송 담당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제 하에서 지금 통설 판례요. 이 전제 하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죠. 이시훈 선생님 책을요. 이게 통설 판례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홍문혁 교수님이 반기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자 대위권이 40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걸로 보지 말고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실체법상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보자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보자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소송 담당이 아니죠. 이런 거를 독립한 대위건설이라고 불러요. 뭐 독립의 대위건설, 독립한 대위건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독립한 대위건설. 홍문혁 선생님이 이제 당신 스스로가 학설에 이름을 안 붙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좀 난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수험가에는 다 독립한 대위건설로 외우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홍문혁 교수님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요. 민법 404조에 의해서 어떤 요건들이 있단 말이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그게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뭐냐면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라는 건 을이 병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잖아요. 그죠? 누구의 권리를요? 요 권리를요.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되죠.
피대위 채권이요. 이거. 그러니까 우선 을의 병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게 피대위 권리고요. 그건 채권이 아닐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피대위 권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갑이 을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피보전 채권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즉 보전되는 채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보전되는 나의 채권. 그렇기 때문에 피보전 채권이란 말이죠. 그걸. 피보전 채권.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 채권자 대입권 공부할 때 보전의 필요성 따질 때 그게 금전 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서 썼어요. 그죠? 금전 채권이냐 특정 채권이냐에 따라서 부자력이 필요하냐 아니냐 여기까지 얘기가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요건이 붙는 거죠. 뭐 이건 정형적인 건 아니고 좀 더 넓힐 수도 있어요. 좀 더 넓힐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보고요. 자, 법정 소송 담당설에 의하면요. 구조가 뭐라고요? 얘가 얘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신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갑이 병에 대해서 지금 소를 제기했는데 대의 소송을 제기하면은 대의의 소를 제기하면은 요 소송물이 뭐냐? 뭐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냐 생각하면 요 권리라는 거예요. 즉 법정 소송 담당설에 의하면 이 피대위 권리가 소송물이 되고요. 이게 소송물이에요.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송물이고, 나머지 요건들은 갑이 병에 대해서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한 당사자 적격을 이룬다는 거예요. 즉 소송 담당을 하기 위한 요건들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소송 담당의 요건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홍문혁 교수님의 견해에 의하면 채권자 대의권은 아주 고유한 그 채권자의 권리란 말이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그러니까 그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이런 요건들, 요 네 가지 요건은 그런 채권자 대의권이 인용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 되는 거죠. 즉 전부 본안 요건들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 적격하고는 상관이 없고 소송물이 전부 이 대의권 자체가 소송물이고, 따라서 이 모든 요건들 1과 2는 모두 본안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법상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틀려져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선 여기선 요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만 봐요. 피보전 채권이 그럼 부존재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 피보전 채권이요. 그럼 뭐예요? 요게 없을 때요. 요게 없을 때. 요게 법정 소송 담당설에 의하면 당사자 적격을 이루는 요소가 되죠. 당사자 적격을 이루는 요소가 되니까 피보전 채권이 없으면 소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홍문혁 선생님 견해에 의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본안 요건이니까 저 요건 중에 아무거나 안 갖춰지면 청구 기각이 나가야죠. 청구 기각으로 나가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아까 이행해소에서 당사자 적격을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얘는 그러면 주장 자체로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원칙대로 주장 자체로 판단을 해서 채권자 내가 대의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다라고 주장하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거고, 그래서 본안에 들어갔더니 그 중에 요건이 안 갖춰졌을 때 그래서 청구 기각을 한다는 거예요. 피보전 채권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홍문혁 선생님은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소송 담당도 아니다. 설사 소송 담당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적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형식적 당사자 개념에 의해서 당연히 주장 자체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피보존 채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실제로 피보존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본안 들어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니냐. 그게 형식적 당사자 개념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판을 하시자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 책을 새로 이번에 쓰시면서 방어를 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133페이지예요. 각주 2번에 보시면은요.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하나여 당사자 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가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경우 예를 들면 채권자 대의 소송의 경우처럼 제3자의 소송 담당의 경우에는 주장 자체로 적격을 가릴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방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직 일반화는 안 됐고요. 이 얘기들이 아직 일반화는 안 됐는데 분명히 문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일관설, 예외설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직 명칭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붙여준 명칭이 없으니까 하여튼 요거를 염두에 기억에 두고 계세요. 만약에 요 피보전 채권 얘기가 나오면 케이스에서 요걸 쓰셔야 되거든요. 요 당사자 적격의 판단에 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홍문혁 선생님은 제가 붙인 명칭에 의하면 일관하는 거고 요 견해들은요. 이시훈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에 있어서는 적격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 판단에 있어서 소송 담당에 있어서는 주장 자체로 판단은 안 하고 예외설을 취한다는 거예요. 예외설을.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피보전 채권이라는 점에 대해서 피보전 채권이라는 것은 지금 양자에 의해서 성격이 다르죠. 당사자 적격과 본안 요건이라는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자백이요. 자백. 뭐냐 하면 갑이 지금 병한테 대의소송을 하고 있어요. 대의소송을 하고 있는데 피보전 채권은 뭐예요?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죠.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인데 이게 없으면 하여튼 소각화가 나가든지 지금 청구기각이 나가든지 하는데 병이 이거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맞습니다. 있습니다. 갑의 을에 대한 채권 있습니다. 병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선 호문혁 교수님 견해에 의하면 이 문제는 뭐가 되죠? 본안에 관한 사실에 관해서 자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재판상 자백이에요. 주요 사실이자 요건 사실이죠. 주요 사실에 대한 자백이고 변론주의 당연히 적용되죠. 하지만 이 견해에 의한다면 뭐가 되느냐면 문제 구조는 소송요건, 즉 당사자 적격은 소송요건이니까 소송요건 사실에 대한 자백력, 자백의 구속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본 거예요. 중간설, 한정설, 3분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중간설에 의하면 아까 자백의 구속력 인정 안 됐었어요. 그죠? 그리고 한정설이나 3분설은 그 성격에 따라서 나뉠 텐데 하여튼 요 문제에 있어서 피보존 채권 요 문제에 있어서 내지는 당사자 적격 문제에 있어서는 한정설은 긍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분설은 부정을 해요. 피보존 채권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내지는 당사자 적격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한정설은 두 가지 방식이죠. 이게 긍정한다는 건 뭐예요? 사익적인 걸로 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공익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직권 조사 방식에 의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지점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그 가르명을 보시면은요. 가르명 전에 어쨌든 각주 1번을 볼게요. 각주 1번 먼저요. 자, 채권자 대의소송의 채권자는 자신에게 인정한 대의권이라는 자신에게 인정한 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소송 담당자가 아니라는 소수설 그랬고요. 그러나 채권자 대의소송은 법률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채무자인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 수행권을 부여한 전형적인 법정 소송 담당의 예로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며 만일 소수성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이례적 채무를 질 뿐인 제3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 의해 두 번, 세 번 소재기를 당하게 되는 등 파상 공격에 시달림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재판상 행사해서 패소 확정되었을 때는 채권자는 대의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한다는 것에 우리 판례요. 즉 뭐냐면 권리 불행사 요건이 지금 불비죠. 채무자가 지금 먼저 권리를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불행사 요건 불비인데 그렇다면 호민혁 교수님에 의하면 청구 기각이 나가야죠. 다음에요. 그렇지만 요때 적격 문제로 우리 판례도 보고 있다는 거고 그건 법정 소송 담당서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거기 판례가 한 가지 더 늘었죠. 책이 늘어나면서요.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 대의소송 부적법 각하한다. 이 판례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본 건데 지금 앞에 본 판례는 권리불행사 요거에 대해서 요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판례는 요게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다 당사자 적격을 이루는 요소들이잖아요. 법정소송 담당서에 하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인정 안 되면 어느 한 가지든지 인정 안 되면 소각하로 간다는 거예요. 통설 판례가.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름형 옆에는 추파 유미정을 써놓으셨죠? 자료가 있었는데 어디였지? 그게 케이스요. 케이스 그 사례 14를 보시면은요, 7페이지에 아니요 8페이지요. 8페이지에 사례 15요. 15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15 보시면 이게 판결을 논평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 대의 로마자 2에 보시면은 이건 문제는 안 할게요. 로마자 2에 보시면 채권자 대의 소송의 법적 성격 그래갖고 법적 소송 담당서라고 독립한 대의건설라고 이렇게 있고 판례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당사자 적격 구비 여부의 판단 방법 그래가지고 써 있잖아요. 아까 그 일관설 예외설 얘기한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보면 자신의 권리에 관해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해 주장 자체로 당사자 적격을 판단하는 것이면 나머지 경우 예컨대 채권자 대의 소송의 경우처럼 제3자 소송 담당의 경우는 주장 자체로 당사자 적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관설은 당사자 적격을 본래 원고 주장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채권자 대의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즉 피보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 자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구비된다는 견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 없을 때 법원의 조치 그게 4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 임의적 소송 담당설이라고 써 있는 거 바꾸세요. 법정 소송 담당설로. 졸면서 타이핑을 하면 이렇게 돼요. 법정 소송 담당설이고요. 그 다음에 청구기각설은 결국은 어쨌든 요 논리에서 요 논리 그대로 가는 건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견해의 대립을 소각화설이다 청구기각설이다 사실은 나눌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시훈 선생님이 지금 각 주에서 소각화설과 청구기각설을 따로 나눠서 쓰신단 말이죠. 독립한 대의건설과 법정소송 담당설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별도로 논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논점을. 자, 그렇고 거기 그 바로 다음에 사례 16 있잖아요. 그게 이제 채권질의 질권자예요. 함께형에서요. 보세요. 을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자기의 병에 대한 채권에 갑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을이 이행기가 지나도록 갑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갑은 병을 상대로 그 채무를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여기서 갑은 소송 수행권이 있는가? 그죠? 채권질의 질권자란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질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해 질권을 행사하게 되고 위에서 갑의 제소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데 갑의 청구 내용이 을이 행사할 수 있는 병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이 경우도 제3자의 소송 담당이 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10분간 쉬시겠습니다.